나 왜 이걸 이따구로 말하지? 나 왜 이걸 이따구로 말하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25년도에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한 진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 5년간의 수험 생활을 보냈으며 최근 3년 동안에 3번 2차 시험을 받고 마지막 해에 일병행 과정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1차에 계속 합격하셨는데요. 합격 수기에 상수 때 1차 전공시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1차에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써주셨어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얻었던 깨달음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작성 방법 등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책들, 그리고 심화 개론서들, 18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나온 22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김구 전공역사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학습지 등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11월에 1차 시험을 보기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 중에서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중요한 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떠한 것들인지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로 기출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출이 되었던 문제는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출되었던 사항뿐만 아니라 나오지 않았던 사항까지도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에서도 이전에 기출되었던 사항들이 정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 나왔던 켄투리아 회라는 개념은 이전 시험에서도 수없이 많이 물어봤던 개념이었으며, 문화 대혁명 문제 또한 2018년도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개념이었습니다. 또한 전연의 맹약이라는 사건 또한 최근에 출제되었던 개념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출로 한번 출제되었던 개념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실제로 임용시험의 출제 범위에도 포함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아야 합니다. 저는 교육과정을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을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교육과정 문서를 펼쳐놓고 그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 해당 단원의 성취 수준과 교수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읽고 나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 비교하면서 읽어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과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서 읽어보면서 이러한 교과서의 문장과 관련된 개론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부기의 하나 정책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쳤을 때 교과서에서 부기의 하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문장들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개론서들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문제가 균전제를 시행했고 그러한 균전제가 이후에 수나라, 당나라에도 이어져 있다는 문장을 읽어보면서 저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에 를 같이 읽으면서 균전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진 균전제가
부기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지 함께 비교하고 정리하면서 읽어봤던 것입니다. 또한 효문제가 실시했던 정책 중에 교과서에는 없지만 개론서에는 있는 성적 분석령과 같은 내용들도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함께 뜯어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개론서를 읽고 개론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해 나간다면 공부해야 하는 양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작성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선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용시험은 논술형 그리고 서답형 시험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술형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작성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써 내려가야 하는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됩니다. 저는 이러한 작성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작성 방법에서 그동안 어떤 것들을 물어봐 왔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목할 만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용시험에서 명칭, 용어, 내용을 너무나 많이 물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다 보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명칭이나 내용, 그리고 관련된 인물의 명칭, 이런 것들이 적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의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어떠한 영향을 이후에 주었는지와 같은 주관적인 영역 또한 함께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떠한 사건의 원인, 배경, 명칭, 내용과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외우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성 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명칭이나 용어, 그리고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는 배경이나 영향과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명칭, 용어,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이나 용어나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서 달라질 수 없고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냈을 때 이견이 없이 채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의 배경이나 그 사건의 영향으로 일어난 사건과 같은 것들은 주관적이고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이 어떻다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측면에서 서술하시와 같이 답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 놓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학습하신다면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훨씬 줄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중요성을 선정하는 기준을 총 3가지 설정하였습니다. 바로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 두 번째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세 번째로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도 주관적이지 않고 확실한 명칭, 용어, 내용들을 추려내서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을 훨씬 줄일 수 있었고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용시험은 수능과 달리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써내려가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많은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글로 써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영모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는 바로 기출 문제는 학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교수님들이 1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합숙하면서 만들어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문장 하나하나 작성 방법 그리고 모든 것에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서 출처를 명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서 보충 설명을 달아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나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개론서와 교과서를 외운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작성 방법과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답을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구 전공 역사가 선생님의 수험 생활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저는 수험생활 내내 김구 전공 역사 강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가 혼자 공부했다면 절대로 보지 않았을 책들, 공부하기 어려웠을 책들을 정리해 준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책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가끔씩 이상한 개념들, 특정한 책에만 있는 아무도 모르는 개념들이 시험에 출제되어서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김구 전공 역사에서는 김태규, 구영모 선생님께서 직접 이러한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시험에 출제된 만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주시기 때문에 혼자 공부했다면 절대로 읽지 않았거나 어려워했을 책들을 읽어볼 수 있고 그러한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구 전공 역사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명실상부한 역사 임용계의 일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하는 학생들 또한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수많은 인력풀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차 시험 준비를 할 때 수업 시련이나 면접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범 답안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감을 잡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김구 전공역사 카페에 있는 수많은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였습니다. 이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합격생 분들이 자비롭게도 자신의 수업 시련 복기, 면접 복기와 함께 그러한 수업 시련을 통해서 몇 점을 받았는지와 같은 수치 등도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수업 시련에 있어서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어떻게 써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과 같은 정보들을 얻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특히 직강은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김구 전공 역사만의 전용 공간이 있으며 거기에 전용 자습실 그리고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김태규 구영모 선생님께서 정말 자주 맛있는 간식을 사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다른 교과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어떤 임용시험 학원을 통틀어 봐도 이러한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보적인 직강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긴 하지만 바로 스터디를 구하기가 정말 쉽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구 전공역사 카페를 통해서 필요하거나 하고 싶었던 스터디를 마음껏 구하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 공부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용시험은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인풋뿐만 아니라 아웃풋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구 전공 역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암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어떤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고 어떤 내용을 논술형으로 완벽하게 써낼 수 있는지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구 전공 역사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양질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제 공부 상황과 아는 것,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모르는 것들은 잡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하신 2025학년도에는 1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일병행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병행을 고민하고 계실 수험생분들께 각종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했던 것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며 1년 내내 공부에만 집중해도 1차에 붙을까 말까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일병행을 선택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병행을 선택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에게 교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라는 긴 수험 생활을 통해 겨우 합격하였습니다.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교사라는 직업이 제게 맞지 않으면 정말 허무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교사라는 직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 기간제 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저와 교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저는 이 시험이 단순히 앉아서 책만 읽고 공부만 한다고 합격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험에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역량들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는 역량이라던가 학생들을 생활 지도하는 역량과 같은 교사로서 실질적으로 가져야 할 역량을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한다면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병행을 고민하고 있을 수험생 분들께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대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병행은 당연하게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침 일찍 출근하고 4시 반에 퇴근하고 나면 너무나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만 자기 바빴습니다. 이처럼 일병행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저는 합격 수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퀴즐렛이란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퇴근하고 공부하면서 잘 외워지지 않거나 이것만은 꼭 외워야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퀴즐렛에 정리를 한 뒤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그러한 퀴즐렛을 보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도중에도 공강 시간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과 같은 빈 시간마다 퀴즐렛을 켜서 공부를 하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처럼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 구성원 분들께 제가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나쁜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기간제 교사로서 일병행을 하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러한 저에게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교과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역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자료를 양껏 제공해 주셨고 또한 제 수업을 동료 장학을 통해 보시면서 제 수업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정말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교장, 교감 선생님과 같은 관리자 선생님들께서도 면접이나 수업 실험과 관련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학교로부터 정말 수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2번의 최종 불합격이라는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 뼈저린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2차를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번의 최종 불합격이라는 경험이 있는 만큼 2차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고민과 그리고 힘듦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2차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 실험, 면접의 3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수학습 지도안은 조건에 맞춰서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교수와 같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정교한 문제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담겨진 모든 요소들, 예를 들어서 기자재나 아니면 자료들, 모든 요소들이 모두 하나의 조건이자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된 도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2차 시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분석해보는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구 전공 역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시험은 그 어떤 기출문제를 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출 문제들을 수험생들의 기억을 종합하여 복귀하여 만들어주는 김구 전공 역사와 같은 존재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실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수기에 적혀있는 제 점수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저는 수업 실현에 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2차 시험을 갔던 첫 해에서는 수업 실현에서 무려 10점 가까운 감점을 하여 1차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고서도 불합격을 하였으며
두 번째 해에서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련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자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련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메타인지가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차를 준비하던 첫 해에 저는 수업을 너무나 어색하고 어려워했으며 수업을 하던 도중에 끊임없이 나 지금 수업 시련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왜 이걸 이따구로 말하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스로의 현실을 깨닫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더욱 주눅들어지고 수업을 더 부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제 수업을 보는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수업 같지가 않고 뭔가 연극을 하는 것 같다. 뭔가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보인다. 당황한 것이 너무 보인다와 같은 피드백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1차 시험처럼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 끝인 게 다가 아니라 수업 시련에 있어서 수업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지? 어떻게 안 당황하지? 이런 것들은 어디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노력을 해나가서 바꿔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업 시련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 병행을 선택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매주 열 몇 시간 넘게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고민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저는 더욱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수업다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빈 공간에서 평가자들 앞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학생들을 대하면서 하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실제로 수업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수업 시련에 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련을 하는 중간에 부르는 학생들 이름들 같은 것도 실제로 제가 수업했던 아이들의 이름으로 바꿨으며 제가 실제로 수업을 했던 여러 가지 추임새나 여러 가지 농담들을 실제로 수업 시련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 수업 시련을 하고 있다는 메타인지가 들지 않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아지경이 온 것처럼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 없이 그냥 수업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수업을 내는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출제자 그리고 평가자가 보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출제자들의 의도를 그동안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2차에 갔던 시험은 조선 후기의 결혼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 수업에서 출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아마도 순회지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료 탐구를 해나가는 것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업에서 그러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에 준비했던 제 수업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점이 넘는 감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격한 해에는 이러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받자마자 어떠한 것을 출제자들과 평가자들이 보고 싶어 할까를 먼저 고민하였고 그 결과 수업 시련에서 나쁘지 않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제가 준비했던 서울시의 면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면접을 준비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그냥 시책을 달달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책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면접 문제도 시책을 외웠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교사로서 이 서울시의 시책을 활용하여 어떻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시책을 그저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특히나 서울시의 면접에서는 스스로의 교육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교사로서 나는 학생들이 어떠한 존재로 성장하길 바란지와 같은 스스로의 교육관을 확립하고 이러한 교육감을 자신의 답안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면접에서는 이러한 교육관에 기반하여 답변하라는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관, 나는 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은지,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길 바란지와 같은 교육관들을 미리 정립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용시험에서 면접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장학사, 교장, 교감, 수석교사와 같이 학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을 가진 관리자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교사가 더 교사다울지, 어떠한 교사를 더 선호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작년에 출제되었던 면접 문제 중에 퇴근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고 퇴근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에서 관리자들은 어떤 교사의 모습을 더 바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고 늦게 퇴근하는 교사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답변을 구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임용을 준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임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뒤처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자리 잡고 있는데 저만 여전히 직업을 얻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한 느낌이 정말 큰 힘듦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용돈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아니면 언제 합격할지 모르는 시험 공부만 하고 있다. 이러한 막막한 미래와 같은 것들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교육학에서 배운 쿠레르라는 개념이 제게 크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쿠레레란 각자 나름의 길이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의 인생을 살고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어진 길을 따라갑니다. 사람 개개인마다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관점이나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기보다는 제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가자는 생각을 쿠레를 바탕으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중학생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만의 길을 간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역사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정말 이 부분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임용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에서 왜 그렇게 수업을 했을까? 왜 1차 시험에서 이렇게 다들 아는 개념들을 놓쳐가지고 1점을 날렸을까? 와 같은 자책을 정말 끝없이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고 나서 보니 정말 헛된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네,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바보같이 그런 실수를 했을까 자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실수를 하는 와중에도 이런 문제는 맞췄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2차 시험을 보고 나서도 왜 바보같이 수업 실현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이 힘든 수업 실현이나 2차 과정을 그래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스스로를 복돋고 응원하면서 사랑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전히 저희 힘만으로 합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의 수험생활 동안 정말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태교 구영모 선생님의 수업,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학생들과 선생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합격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 합격 수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남겨놓았고, 그리고 김구 전공역사 카페를 통해서도 저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 마시고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